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보셨는데 기분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이거 시험 어렵다. 예,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제 본인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에서 약간 변형돼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좀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간략 정리한 거는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고요. 지나간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먼저 하기 전에 글쓰기 우리 학습에 대한 방법을 한번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책을 하나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시민 씨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발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글쓰기를 잘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 글쓰기 연습이요. 글쓰기 연습.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글쓰기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동선수의 어떤 근육과 같아서 근육량을 늘리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쓴 사람이 잘 쓴다라는 거예요. 많이 쓴 사람이 잘 쓴다. 그러니까 답안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안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핵심물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글쓰기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간략해야 된대요. 이게 복잡하면은 안 본다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해야 되고요. 또요, 간결하게 하고 이해가 돼야 된대요. 이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좋은 글은 공감을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인문학 쪽에 우리 이제 공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문학적 얘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숙사 시험은 머리로 눈으로 읽는 시험이 아니고요. 쓰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즉 쓰는 거는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합격하시는 거지 어떤 소수의 족보나 뭐 장판지나 이런 것들을 외워서 그것만 달랑 외워가지고 봐서 잘 쓸 수는 없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들은 내용 많이 쓰시다 보니까 답안이 간략하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실무에서 정말 적용 가능한 얘기를 쓰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책만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내용이 장황하고 이해가 안 되고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얘기만 쓰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신다? 지금부터 글쓰기를 하시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정답이라는 걸 찾지 말고 문제를 계속 푸시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를 풀었다. 근데 내일 문제를 풀면 뭐예요? 더 나아지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오늘 저번에 답안 클리닉 밴드에 적산온도라는 걸 시험 문제를 냈죠. 근데 적산온도에 대한 부분에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표준 시방서에 여러 가지 언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중 콘크리트에서의 어떤 적산온도에 대한 부분에 재령일 기준을 적산온도로 이제 산정하는 방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글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보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답안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요 내용을 간략하게 볼 때 핵심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신다? 주요 골자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골자가 뭐냐? 즉 여기서 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는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서는 주요 골자가 2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버린다.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골자에 대한 부분을 내용하고요. 이 기술사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한이 필요해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은 기술사라는 것은 어떤 현장에서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이제 CBR 얘기할 건데 수정 CBR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갈 거는 2개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수정 CBR을 왜 산정하느냐 하고요. 수정 CBR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이 두 가지면 이게 다예요. 물론 뭐 공법유형으로 써서 어떤 목적, 절차, 그다음에 뭐 유의사항 이런 얘기도 끝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가져갈 건 두 개뿐이 없어요. 뭐예요? 수정 CBR을 왜 산정하느냐 하고요. 그다음에요. 수정 CBR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것만 알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요. 실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건가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BR 구하는 방법하고요. 실무에서의 어떤 개선점하고 이 두 가지만 갖고 가면 돼요. 여러 가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핵심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달달달 외워봤자 쓸 수도 없다. 써도 복잡하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어떤 좋은 답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핵심만 짚고요. 실무에서의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수정 CBR 얘기할 거예요. 수정 CBR은 뭐고 설계 CBR은 뭔가요? 수정 CBR은 왜 선정하는 거죠? 자, CBR이라는 것은 뭔가요? CBR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노상에 대한 지지력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를 선정하거나 포장을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보통 이제 CBR이라는 것은 설계 CBR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CBR하고 실내 CBR이 있고 그 위치에 따라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 설계 CBR하고 수정 CBR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수정 CBR은 뭐예요? 설계 CBR은 설계를 하기 위한 대표 CBR이고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많이 쓰죠. 그리고요. 수정 CBR은 현장의 다짐도에 맞게끔 수정한 CBR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구한 CBR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하고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쓰는 CBR을 할 때 얘를 어떤 데이터를 빼고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즉 시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만 강조하면 돼요. 즉 CBR을 구하는 방법하고요. 신뢰도 향상 방안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여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만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걸 다 외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요 골자 두 가지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답안이 오히려 간략하고 핵심을 지르는 답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딱 두 가지만 갖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기서 물어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분류가 됐던 뭐가 됐던 가장 핵심이 이거 빠지면 안 되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요. 실무에서 개선점 하나. 요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이상은 내용은 어떻게 해요? 유형으로 풀면 되죠. 즉 어떤 문제점형이나 공법형이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다른 부분 필요 없어요. 딱 뭐만 갖고 간다? 두 가지 정도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가끔 무리수를 둬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에 시험하면은 누구도 쓸 수 있죠. 근데 뭘 한다? 성능 보증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쓴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어떤 관거에 대한 시험 내용을 쓰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쓰는 거지 뭐 대단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새로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는 거 쓰시면 돼요. 자, 품질 기술사에서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품질 기술사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철근의 방청제요. 그 부식 방지제, 방청제. 부식을 방지하는 부식 방지제. 그다음에 뭐 방청제. 이런 거를 했어요. 이거 뭐 같나요?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좀 괴로워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좀 혼 좀 나야 돼요. 정확하게 특정을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두리뭉실하게 문제를 내놓고 이게 아니다라고 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명칭도 어떻게 한다? 표준 시방서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수 있게끔 내야지. 두리뭉실하게 내면은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문제는 가서 항의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런 용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철근에 대한 부식 방지 대책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제 부식 물질이 이렇게 침투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부식이 되고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해요.
그러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에 철근에 도포하는 도포 우리가 얘기는 피복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아연 도금 같은 거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고무재 같은 피복 계열이 있겠죠. 에폭시 그 도장 철근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뭐가 있죠? 함침형이 있어요. 섞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폴리머 함침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도포형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도포를 해서 염화물을 침투를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보면 이거 고르슬래그 같은 얘기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염화고무의 도장 같은 거나 라이닝 써도 될 것 같고 에폭시 도장 철근 써도 될 것 같고 다 맞아요. 다 맞다고요. 다 맞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에 문제를 내면 나는 이게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특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푼다? 내용을 특정을 해서 세분화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형이 있고 여기 이제 내부에 섞어 쓰는 함침형이나 어떤 이제 혼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피복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나는 뭐 요거 위주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찾아보면 명확하게 방청제가 이거다라고 나온 데가 없어요. 어떤 데서는 이거 얘기하지. 어떤 데서는 이제 라이닝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고르슬래그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칭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계속 공부를 하셔도 어려운 문제는 나와요. 이거 뭐지?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거기에 집중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요 골자만 가지고 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골자가 뭐냐 하는 핵심 되는 내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요. 현장에서 개선돼야 될 점 뭐냐 하나. 요 두 가지만 갖고 가시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밍 사이클 이거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건데요. 이제 수강생 전용방에다 올릴 건데 이 적중이라고 한 거는 이번에 저희 우리가 문제가 푼 거예요. 물론 적중이 없는 것들은 있는데 강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의를 했지만 그냥 실제로 이번 132회를 대비해서 실제로 문제 푼 것만 적중이라고 썼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데밍 사이클의 품질 관리 4단계.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제가 품질 기술사도 강의를 하니까 저 문제를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결국은 핵심은 뭐죠? 플랜, 두, 체크, 액션이에요. 자, 이게 플랜은 이제 뭐 하는 거죠?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 시험 계획서 하는 계획서를 내는 거고요. 이거는 안전도 마찬가지고 품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걸 얘기하고요. 두는 뭐죠? 이제 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품질 교육을 하고 품질 점검을 하고 하는 행위들. 이거 안전도 똑같아요. 안전 같으면 안전에 대한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를 선임한 다음에 교육을 하고 안전 점검을 하겠죠. 자, 이 부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플랜 두 체크에 대한 부분은 뭐죠?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적부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품질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플랜 두 체크 액션을 간다. 그래서 이 데밍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를 하죠. 플랜 두 체크 액션을 하면은 얘가 한 단계 올라가고 플랜 두 체크 액션을 하면 플랜 두 체크 액션 해서 요 데밍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뭐 하는 거다? 이게 결국은 품질 개선에 대한 어떤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절차 쓰면 돼요. 실은 이것만 써도 충분히 붙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쓸까요? 실무에서는 어떤 얘기가 중요할까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글쓰기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생각해보고 글쓰기를 쓴 사람은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책에 없는 얘기예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플랜이 중요할까요? 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미흡할까요? 현장에서는요. 어떤 게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게 요 체계부터 제대로 조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품질 관리에 대한 그 기본 어떤 그 대밍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어떤 강화 얘기도 끊을 수 있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플랜 두 체크 액션에서 이런 방법이 있지만 요즘에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이런 얘기 생각이 나시나요? 자, 우리 지능형 토금 다짐 관리라고 있어요. 지능형 토금 다짐 관리는 원래 대밍 사이클에 보시면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이제 다짐 관리를 해요. 그러면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현장에 품질 관리자가 들밀도 시험을 해요. PBT 시험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적부 판정을 해서 NG가 되면 재다짐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죠? 발취 검사. 여기만 딱 점을 찍어서 이 부분만 품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형 토공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가 직접 다지면서 바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적부 판정을 하고 만약에 이게 바로 다짐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재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존의 품질 대밍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했다? 발취 검사. 여기만 찍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전체 품질에 대한 부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능형 토금 관리는 어떤 부분이다? 전수 검사라는 거예요. 전체 전부 다 품질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없도록 한다라는 검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밍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 품질 관리요. 스마트 품질 관리. 이 대밍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얘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고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시간도 굉장히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관리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라고 지능형 통공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썼다고 치겠습니다. 품질 관리 대밍 사이클의 관리 목적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있는 거죠. 자, 품질을 개선하면 어떻게 된다? 하자를 예방하겠죠. 그러면 원가가 왜 절감이 되냐면 하자가 예방이 되니까 하자로 인한 어떤 개선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 품질이 확보되니까 내구성이 증대된다. 이런 얘기는 책에 있어요. 요 얘기 쓰고 그다음에 단계별 이 내용 절차 쓰고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쓰고 주의사항 썼다. 요 정도 써가지고 붙을까? 그건 굉장히 요원한 문제예요. 책에 있는 내용만 써가지고 붙는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플랜 투 체크 액션 쓰고 현장에서의 개선 방안을 쓰시면 점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대믹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볼 때 난 여기다. 이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생략을 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거나 현장에서의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중요 골자, 즉 플랜 투 체크 액션하고요. 그다음에요. 현장 개선책이에요. 그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대밍 사이클에 대한 절차, 그 단계에 대한 어떤 목적, 그다음에 단계에 대한 내용, 단계별 세부 내용, 그다음에 관리 시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쓰면은 구색은 맞췄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단계별 세부 내용을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개선책이 뭐가 가장 중요한 사이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얘기나 아니면은 어떤 스마트 관리 같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은 간주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복귀하셨나요?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복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귀하신 분들이 40분뿐이 안 돼요. 40분. 이제 복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복귀가 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내가 복귀가 안 된다. 복귀가 진짜 안 된다. 아니, 내가 뭘 썼는지 모르겠다. 그때 너무 그냥 장황하게 썼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죠. 내가 시험을 정확하게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논술에 대한 핵심, 여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주요 골자, 즉 핵심 내용은 무엇을 썼고 거기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개선책은 뭘 강조했다.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이것을 못 썼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그럼 붙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알고 쓴 거죠. 모르고 쓴 게 아니라 알고 썼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려면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귀도 되고 내가 어떻게 썼다라는 방향성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한다? 두 가지만 갖고 가십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주요 골자하고 현장에서의 개선책.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니다. 결국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맨날 외워서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면 포장의 소컷 그루빙. 우리는 뭘로 했죠? 그루빙과 타이닝을 했어요. 그루빙과 타이닝이라는 문제를 풀었는데, 그루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경화 후에 우리가 이제 커터로 해서 그 골을 파는 거고요. 타이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화 전에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현장에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 목적이자 효과가 뭐냐면, 자, 이 물을 배수를 잘한다. 이 골을 파니까 배수를 하니까 어떻게 한다? 수막 현상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향성. 이게 이제 운전을 할 때 방향성을 확보한다. 얘가 흔들리지 않고 조향성을 확보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저항성을 한다. 소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루빙은 전구가 나는 게 아니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톨게이트 바로 앞에 또는 곡선부에 이 미끄러지거나 감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하는 거지 다 하면 안 되죠. 포장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효과나 아니면 뭐예요? 위치예요. 어디다 하느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폭, 깊이, 간격 이런 거는 실은 현장마다 틀려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교통량이나 아니면 차량에 대한 어떤 통행 차량의 차종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이게 꼭 이따 그 결정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무에서는 뭐예요? 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미끄럼 저항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끄럼이 더 잘 생기기도 해요. 얘가 얘 그루빙이 파손이 되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배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미끄럼 저항성이 떨어져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도 블랙아이스라고 풀었어요. 자, 블랙아이스 현상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눈이 살짝 내렸어요. 근데 얘가 녹아내리면서 배수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빙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서 생기냐면 어디예요? 그루빙 같은 데 위치해서 그 배수가 안 되면서 거기서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감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완더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완더링이 뭐예요? 조향성이에요. 이게 조향성에 더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손상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있죠.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생각을 한다고 하나요? 저거보다는 뭘 한다? 우리 SMA 포장처럼 조면화하는 거예요. 조골재를 노출시켜가지고 조면화하면은 어떤 미끄럼 저항성도 좋고 배수성도 좋아가지고요. 그런 조면화 기술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거 나오면 뭐예요? 기능 또는 설치 목적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맨날 했던 거 그루빙과 타이닝의 차이점하고요. 설치 시 유의사항 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죠? 현장에서의 문제와 개선 과제죠. 그루빙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감속 구간에다 하고요. 속도가 이제 어떤 타이어에 대한 접지 압력이 많이 걸리는 구간에 설치를 해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손상에 대한 위험성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손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손상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제동이 잘 안 되고 배수가 안 돼서 오히려 사용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그루빙에 대한 개선 방안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수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루빙이 이렇게 이제 종방향으로 있으면 배수홈을 해서 배수를 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조면화 기술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루빙의 개선. 그래서 여기서 뭐 갖고 가요? 기껏해야 효과 아니면은 차이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나 갖고 간다? 실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손상에 따른 완더링 문제, 손상에 따른 블랙아이스 문제,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개선 과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조면화 기술 이런 얘기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분들 답안을 쓰시면 답안이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은 꽉꽉 채워 있고요. 모식도도 그려 있고요. 여기 전체가 텍스트가 엄청 많이 차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한 글쓰기는 어떻게 된다? 간결해야 돼요. 간결해야지 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실무에서의 어떤 문제나 개선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해요?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내용을 다 갖고 갈 수는 없고요. 뭘 한다? 두 가지만 갖고 가세요. 많이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저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요.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CBR, 수정 CBR 하잖아요. 수정 CBR 하면은 CBR에서 정의도 안 써요. 수정 CBR의 정의.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정 CBR의 목적. 그래서 목적도 안 써요. 이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수정 CBR에 대한 산정 방법에서 이 그래프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래프에서 여기 이제 그 함수비하고 건조 단위 중량하고 그다음에 시험 횟수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 CBR 산정 방법하고요. 요거 정도 하고 수정 CBR과 예를 들어서 설계 CBR의 차이점 요 정도만 머릿속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얘기할 때 뭘 꺼낸다? 수정 CBR의 현장에서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채점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요 그래프 들어갔나 이거 하나 보고요. 실무에서의 어떤 신뢰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나 요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정도만 딱 정리를 해서 놔두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이제 뭐 영화에서 보시면 뭐 열린 결말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한다?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쓰셔도 돼요. 그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보기가 편해요. 어떻게 한다? 문제는 간략하고 이해가 되게 즉 중요한 거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정리하신다. 많은 내용을 책에 보고 써봤자 머리에 안 들어와요. 딱 중요 골자만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만 갖고 가서 시험에 승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또 넘어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중했죠. 자, 연약 집안의 계측 항목과 계측기의 종류. 항목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 안정과 치마가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써야 된다고 했죠. 안정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측방 유동에 대한 위험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치마에 대해서는요. 시공 관리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 측방 이건 시공 관리인데 얘는 결국은 측방 유동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은 뭐죠? 성토 속도. 속도나 성토 두께에 대한 관리죠. 즉 과다 성토했을 때 붕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한다는 거고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성토 종료시기죠. 종료시기. 언제 종료할 건가 하는 거죠. 안밀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반드시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의 계측기 종류를 써야 돼요. 그게 다예요. 아니 그리고 연약지방계측은 그것 빼고 없어요. 실은. 안전계측과 치마계측 그 두 개로 나눈 것뿐이 아예 없어요. 그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은 이제 성토 이렇게 모식도를 그려서 어떻게 한다? 치마계측은 뭐예요? 말 그대로 치마. 그래서 이게 이제 지표 치마계, 그 다음에요. 이 세 개의 단면을 하면 층별 치마계, 그 다음에요. 간극수압계가 있다고 했죠. 이 정도. 간극수압계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치마 측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안밀도라고 평가를 하면 안밀도는 어떻게 해요? 최종 치마량에다가 현재 치마량 하거나 또는 뭐라 한다? 초기 간극수압에다가 초기 간극수압 빼기 과잉 간극수압. 그래서 과잉 간극수압이 0이면은 안밀도 100%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게 더 논리적으로 우세하느냐?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원래 안밀도라는 건 뭐예요? 과잉 간극수압이 소산될 때까지가 안밀도니까 얘로 측정해야 되는데 얘가 잘 망가진다고 했죠. 잘 측정도 안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계측의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계측기계의 종류는 아는 것까지는 기본이에요. 근데 뭐냐면 현장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자, 이거 말고도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한다? 이 매립식 계측기계는 다 문제가 뭐가 있어요? 손망실률이 많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전자기기인데 땅속에다 묻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내구성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손망실률에 대한 문제하고요. 내역서의 반영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계측이 잘못됐어요. 계측을 안 하고 있어요. 계측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혼내야 돼요? 돈을 주고 혼내야 돼요.
계측기기 내역서는 딱 100%만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손망실률을 반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줬어요. 10개만 설치하는 걸 해놨는데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즉 계측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귀책이 뭐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손망실률을 한 20에서 30%를 반영한 다음에 계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책에서만 찾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인문학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현장 가서 답을 찾아라. 책에서 찾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 가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를 해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인문도 그렇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공학도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죠? 그게 핵심이에요. 안전계측과 치마계측 쓰고 설치 주의사항, 빈도 이런 거 쓴다고 해서 붙여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무상의 문제와 대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안전계측하고 뭐 치마계측을 이제 나눠서 썼겠죠. 예, 치마계측을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뭐 관리 절차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실무상에서 계측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측기기를 하는데 계측기기 자체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얘가 쓸만한 계측기기가 맞는지, 즉 검교정서,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측기기가 있으면 계측기기를 읽는 인디케이터라고 측정기기가 있어요. 얘를 이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센서가 어떤 값을 계속 유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를 읽으려면은 측정기기에 얘를 지시계,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한다. 즉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센서도 있지만 센서를 읽는 인디케이터, 측정기도 있어요. 근데 이 얘네들이 신뢰도가 없어요. 지네들이 막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검교정사나 시험 성적서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랬죠. 자, 어떤 얘기예요? 자, 검교정서에 대한 검교정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얘기도 강의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실무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분들이 과연 이 얘기만 듣고 싶겠어요? 기술사한테? 기사 같으면 이 얘기만 듣고 끝내겠죠. 근데 기술사는 뭐가 중요하다? 실무에서의 문제와 개선 과제라고요. 그거를 계속 강의 중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교정서 주기는 2년이라고 했어요. 보통 2년.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도 않아요. 잘.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내가 이 현장에 딱 들어가지고 계측을 하려고 그러는데 검교정서를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보니까 2년이 간당간당해요. 2년 정도 거의 꽉 차가지고 기계예요. 그럼 저는 못 쓴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이 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한 1년 이내에 검교정이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2년 넘어가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검교정 주기를 현장에 반입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1년 이내로 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사는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현장에서 이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사예요. 지금 그거를 뽑고 있는데 챙기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즉 현장에서의 개선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하실 거는 뭐냐면 제가 강의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책만 읽고 밑줄 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개선 부분은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책에 있는 거 주요 골자 하나 하고요. 현장에서의 개선책 하나 그 정도만 갖고 가시면 충분해요.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간결하고 점수가 높아요. 자,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시간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점수예요. 내 기술사 시험 점수. 자, 스타트합니다. 이제 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스타트하는데 여기가 합격점이에요. 이제 합격 점수니까 60점이 되겠죠. 60점. 자, 그러면 이제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게 떨어지고 있네요. 아니 처음에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1차 시험을 봤더니 뭐냐면 48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6점이에요. 그럼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 45점이에요. 또 55점이에요. 다 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이 웃기는 게 많이 알면 알수록 책에만 자꾸 집중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챙기기만 한다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간결하지 못하고요. 공감이 안 되는 답안을 쓴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이 있다? 글쓰기 얘기했잖아요. 간략하고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라고 돼야 되는데 실무상의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장황하고 결론도 없어요. 자꾸 장황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책 얘기만 꺼내고요. 이론 얘기만 끝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다? 간략하게 공부한다. 즉 중요 골자 하나 하고요. 내가 진짜 여기서 써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뭘 써야 되는지 그 중요 골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무상의 개선책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보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글쓰기 특강 얘기를 꺼내서 그런데 이 책 사지 마세요. 책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장 또는 어떤 판단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논증이 필요하대요. 즉 뭐예요? 논리적 근거. 아니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이게 필요하다. 이게 개선돼야 된다. 그럼 왜 필요해요? 논리적 근거를 제가 강의할 때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 결론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거 보려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내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공감을 일으키죠. 만약에 얘가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만 하면요. 그건 취향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런데? 여기서 끝이에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굉장히 공허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결론, 즉 논리적 결론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데이터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시험 성적서나 검교 정서예요. 근데 검교 정서의 주기를 어떻게 한다? 좀 땡겨야 되겠다. 이 현장에 할 때는 1년 이내 검교 정한 걸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짧게.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볼까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거는 이번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뭘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중처법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그 적용 대상이 이제 더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5인 미만으로 이제 강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실은 이제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1, 2, 3, 1심 10이에요. 이 처벌의 범위가 중대산업재해는 어떻게 된다? 1, 2, 3. 사망 1인, 부상 2인, 직업성 질병자 3인. 1, 2, 3. 시민재해는 뭐예요? 제3자에 대한 부분인데 1심 10이에요. 그죠? 사망자 1인, 부상자 10인, 여기 이제 관련된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요거를 이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내면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차이점 정도만 유사하게 쓰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 산업재해는 뭐예요? 당사자, 즉 공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중대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주변의 제3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광주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주변에 다니던 행인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규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요즘에 중처법에 어떤 얘기가 가장 이슈가 크죠? 중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022년 1월 27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50인 미만의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죠. 근데 얘가 2년 유예를 줘서 이번에 27년에 24년 1월 27일 날 5인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한다? 중처법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과제예요. 핵심은 그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이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과제를 얘기를 꺼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50인 이상으로 했다가 2024년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강화를 해서 5인 이상으로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그 이유가 뭐죠? 전체 중대재해의 70%가 50인 미만에서 일어나요. 전체 중대재해의 70%가 50인 미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다라는 것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그럼 50인 미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50인 미만 중에서 5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요. 이거 더 웃기죠. 근데 5인 미만은 일단 그걸 뺐어요. 제외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5인 이상이라고 했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외 그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사업주인데 사업장이 여러 개예요. 사업장이 여러 개의 다중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인이 있고 여기 2인이 있고 여기에 1인이 있다. 근데 여기 한 명이 중대재해가 났어요. 그럼 이거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한 사람이 이제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 사업은 어때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하도급 관계를 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하잖아요. 자, 원청사가 있고 협력사가 있어요. 근데 협력사가 사고가 나면 원청사는 구속된다 안 된다?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 사람이 아니 예를 들어서 중처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뭐냐면 사업장을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협력사가 있어요? 원청사가 있어요? 원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급사업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도급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도급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돼 있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첨예한 이슈는 뭐예요? 아니 소규모 사업장에다 하면은 이런 논리 아니에요. 사업주의 경영 위축이 된다. 사업주들 전부 다 구속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개선해요?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중처법 폐지.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개선을 한다라는 거지. 폐지 같은 극단적인 우리 기숙사 시험은 극단적인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개선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처법의 기본 취지는 뭐예요?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방지예요. 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 방지예요. 그러면 처벌을 완화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시설 현장에서 여기 이제 가시설 현장에서 추락재해가 났어요. 추락재해가 소규모 가시설 현장에서 추락재해가 났다. 아니면 소규모 굴착공사에서 추락재해가 났다. 그러면 1년 이내 동종, 즉 또 동일한 공종에서 또 사고가 나면 안 돼요. 한 번은 맞준다 이거죠.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 공정에서 동일 사고가 1년 이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으면 안전시설이나 이거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죠. 근데 또 그 사건이 났네요. 그럼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중처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되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기본 취지라는 게 재방지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를 넘으셔야 돼요. 저런 문제를 내면 저거에 대한 어떤 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의 법적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냐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를 모으면 뭐예요? 얘를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얘를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아니, 중간은 없나요? 중간은? 그래서 얘기를 들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술사 시험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서로 윈윈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때 그게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 중대사업재야 중대시민재야 하면 시험 문제 이걸 몰라요. 1, 2, 3, 1, 10, 10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대산업재와 중대시민재의 차이점 한번 써볼까요? 예, 차이점. 자, 중대산업재, 중대시민재. 자, 그러면 중대산업재, 시민재는 그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얘는 여기는 예, 대상 우리가 얘기하는 당사자. 얘는 시민재는 제3자. 그러면 세부 내용은 뭐예요? 여기는 적용 근로자 또는 이제 여기서의 작업 관리자, 그는 또 뭐 신호수 뭐 이런 그 기타. 여기서는 주변에 대한 어떤 행위나 주변의 구조물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주변에 대한 어떤 행위나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대재 범위를 하면 정확하게 물론 뭐예요?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부분, 좌동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 내용만 비슷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걸림돌이에요. 즉 개선 방안이 중요한 거죠. 즉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기술자답게 쓰세요.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발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술사답게 쓰시지 너무 외워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수치를 몰라도 비슷하게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적용 취지나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그 두리뭉실하게 즉 어떤 그 범위나 이런 부분을 잡아서 쓰는 거지 얘를 꼭 다 외워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그걸 꼭 암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개선 방안을 자꾸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 일단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나왔죠. 거푸집 타령 동바리 제거 시기. 이것도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기에 대한 부분은 표준 시방서를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부분, 압축 강도를 시험을 하는 부분하고요.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나 슬래브에 대한 밑면 또는 보나 기둥 같은 벽체에 대한 측면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얘는 뭐가 있다? 예, 온도 기준으로 해서 25도씨 초과냐 이하냐, 뭐 초과냐 이하냐, 25도씨 초과냐 이하냐에서 뭐 이렇게 외웠죠. 아빠 369 빨리 사오세요. 368 245 뭐 이거요. 근데 그거 쓰라는 그거를 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거 쓸 때 이거를 외웠는데 잘 이해가 그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경우 쓰지 마세요. 모르면. 그 다음에 시험하는 경우 그건 369 빨리 사오세요. 이거는 또 생각이 나요. 그것만 쓰세요.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거가 생각이 안 나고 이거는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FCK는 얼마고 예를 들어서 3분의 2 FCK다 아니면 FCK다 5메가파스칼 이상이다 14메가파스칼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면 이것만 쓰셔도 돼요. 둘 다 생각이 안 나면 요 내용을 쓰고 주요 내용만 여기 비슷한 내용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강도 시험은 기준 재령 매치의 강도 시험을 28일 강도 시험을 한다. 얘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온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쓰면 돼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대한 해체 시기. 그리고 요거 시방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 재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구조검토 재설치. 즉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조기 타령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추가 하중이 작용하거나 하중에 대한 위험성이 크면 어떻게 한다? 재설치나 보강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말고 또 한번 다른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꺼내요? 그 표준 시방서에 여기 쭉 읽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구성 중요 구조물이라고 있어요. 보통 5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요. 타령 시기는. 5메가파스칼이라는 게 뭐죠? 강도 기준이죠. 기본적으로 그 5메가파스칼이 있어야 거푸집을 타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10메가파스칼을 봐요. 그건 무슨 얘기죠?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10메가파스칼, 즉 표준 시방서에 대한 어떤 개정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왜 이게 개정이 됐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하는 거죠. 겨울철 얘기를 꺼내든가 내구성 얘기를 꺼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 내용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이걸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것만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핵심 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실무상 개선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꺼낸다 하는 거죠. 자, 뭐 이거 뭐 했었으니까 뭐 재설치나 이런 거 재하시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얘기했었으니까 잘 쓰셨으리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예, 자기 수축 우리가 얘기했죠. 수화 수축으로 풀었죠. 자, 이게 이제 초기의 최적 변화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수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소수관탄 초자공, 소성 수축, 수화 수축, 그다음에 소수 건탄, 건조 수축, 탄산화 수축. 그래서 여기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수축, 얘를 굳은 콘크리트의 수축, 얘를 구조물 콘크리트의 수축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얘네들 얘기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최적 변화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또 하나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수화열에 대한 온도 변화. 수화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팽창을 했다가 후기에는 수축을 하는데 그 온도 변화, 수화열에 대한 온도 팽창과 수축은 초기예요? 아니면 후기예요? 초기에 더 가까워요. 수화 반응 중에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자기 수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 수축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보통 콘크리트를 안 쓰고 고강도 콘크리트 써요.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어떤 수축이 가장 크다? 자기 수축이 가장 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수축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하나는 건조 수축이고 하나는 자기 수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건조 수축은 얘는 뭐냐면 보통 콘크리트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물결합 제비가 큰 콘크리트에서 일어나는데 잉여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 수축에 대한 부분은 보통 콘크리트에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많이 쓴다? 대부분 실무에서는 90% 이상이 고강도 고성능 콘크리트를 써요. 얘는 어떤 부분이냐면 고성능이나 고강도 콘크리트는 물결합 제비가 극단적으로 작아요. 단위 시멘트량은 극단적으로 크고 단위 수량은 극단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을 쪽쪽 빨면서 자체 소비가 되니까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뭘 강조할 수밖에 없다? 고성능 콘크리트의 자기 수축에 대한 대책이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체적 변화가 제일 큰 문제를 유발하느냐?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은 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실은 시험 문제 이렇게 초기 체적 변화하면 뭐 하냐면 여러 가지 체적 변화가 있지만 여기서는 뭘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축 위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나왔나요? 우리는 라이닝 콘크리트 방락 나왔잖아요. 저기 이제 품질 기술사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콘크리트 라이닝의 천정부 종균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써주셨어요. 종균열 대책. 이렇게 특정한다고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중에 55% 이상이 천정부 종균열이라고요. 쟤만 잡으면은 반 이상의 균열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천정부 종균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몇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 품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낸다고요. 아예 특정해서 라이닝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천정부 종균열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 내는 건 뭐예요? 품질 관리상 그게 제일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제일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걸 얘기를 할 때는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뭔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황하게 쓰고 결론은 없다. 아까 글쓰기 얘기 또 해볼까요? 얘가 내용은 많은데 결론은 없어요. 근데 잘 쓴 건 뭐라고 해요? 간략하게 쓰고 공감이 된대요. 핵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야 돼요. 인문학이나 공학이나 통틀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간략하게 쓰고 핵심을 써야 돼요. 자기 수축 균열 얘기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고성능 콘크리트를 제일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아니면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온도 균열 얘기를 온도 수축 팽창 얘기를 꺼내든가요. 그 정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단위 시멘트량이나 많은 고성능이나 고강도 콘크리트를 많이 쓰니까 그쪽이 더 위험할 거예요. 물론 건조 수축은 얘기를 꺼낼 수 있지만 초기 체적 변화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를 볼 수가 있겠다. 교량의 배수 시설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외부 배수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배수 시설에서는 선배수, 면배수 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장 내 배수, 포장 외 배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본 강의할 때나 어떤 포장에 대한 배수, 방수 얘기할 때 문제도 여러 번 풀었지만, 자,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포장체가 이렇게 있으면 배수를 이쪽으로 뺀다고 했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여기서 이제 물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배수 시설물이 그레이팅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체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배수 시설물이 있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포장 내로 관통하는 포장 내 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쪽으로만 기어 들어가느냐? 여기 이 시설물하고 여기 포장체하고 사이에 이쪽으로 물이 기어 들어가니까 포장에 들뜸 현상도 생기고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 옆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수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배수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방호벽이 있고 해서 여기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해서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수를 유도 배수를 하는 외부 배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내 배수가 있고 포장 외 배수가 있고 또는 전 배수가 있고 선 배수 또는 면 배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장 외 배수가 더 효율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꺼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시종점부의 어떤 배수 개선이요. 자, 주요 채수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노견부 또는 종단 선형을 볼 때는 시종점부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또 저기서도 꺼낼 수 있어요. 신축이음하고 포장이 마감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항상 들뜸 현상이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배수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종점 배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신축이음 배수도 얘기 끌을 수 있죠. 즉 신축이음의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포장이 마감 부분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포장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교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대가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교자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신축이음에 여기 이제 뭐 설치가 되어 있겠죠. 핑거 타입이 됐던 뭐 이게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물이 일로에서 이렇게 와서 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유도 배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빗물이 여기 밑에 교자 장치로 유화되지 않게 빗물 유화 방지 시설이 있죠. 요것도 신축이음 배수 같은 거 쓸 수 있나요? 그것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요 채수 위치와 그 채수 위치에 대한 어떤 배수 방안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기가 물이 많이 고이니까 그런 얘기를 끌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능 최대 홍수량은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건 원래 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계절적인 문제라서 지금 가능 최대 홍수량은 저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이제 본 강의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다? 가능 최대 홍수량하고 가능 최대 홍수량하고 그 다음에 재현 빈도 홍수량하고 틀리다고 했어요. 재현 빈도 홍수량. 가능 최대 홍수량은 어떤 부분이에요? 얘는 본 구조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본 구조물. 얘는 가시설물이에요. 대상은 이렇고요. 대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기는 어때요? 얘는 소정 주기예요. 예를 들자면 2에서 20년, 뭐 2에서 5년, 5에서 10년 어떤 소정 정해진 주기에 되는 건데 얘는 뭐예요? 생애 주기 전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홍수량이에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홍수량에 대한 양을 보면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써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모르면 비교표예요. 내가 내용을 어떤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모르면 뭐예요? 비교표로 갖다 쓰는 거예요. 뭐 홍수량에 대한 부분, 대상 구조물에 대한 부분, 적용 빈도에 대한 부분, 주기에 대한 부분 요것만 써도 위에다가 내용 쓰고 밑에다 쓰고 하면 반 페이지 채우는 거는 우스워요. 그리고 보통 이 비교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꼼수를 부려서 한 항목당 2줄씩 잡는 거예요. 그럼 세 항목만 해도 6줄. 위에다가 대제목과 그 위에 이제 그 중제목을 쓰면 반 페이지예요. 3분의 1 페이지 넘기는 건 우습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 최대 홍수량. 문제는 뭐예요? 가능 최대 홍수량 초과시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자, 제방에서 가능 최대 홍수량을 해서 본 구조물이니까 제방을 쌌어요. 근데 홍수량을 넘었어요. 그러면 원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원류 대응 제방. 원류가 되더라도 제방은 무너지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방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호환을 이쪽에 제 외지에다 설치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얘가 만약에 설계 홍수량을 초과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능 최대 홍수량을 초과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뚱마루하고 뒷비탈이 유실이 되면서 붕괴의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원류 대용량 제방 같은 걸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댐 같은 데서는 가능 최대 홍수량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비상여수로 같은 걸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차이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능 최대 홍수량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생애 중에 전체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핵심이에요? 초과 대책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이렇게 쓰겠죠. 웬만한 책 같은 데 보면 가능 최대 홍수량의 산정 목적, 그 다음에 가능 최대 홍수량의 상정 방법, 수문학적인 방법이 있다, 통계학적인 방법이 있다, PMP 도면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뭐가 있어요? 정밀법, 간이법 쓰면 돼요. 실은요. 내용을 보시면. 근데 이런 거 있다. 여기서 공식까지 외운다? 그런 건 우리는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에 차라리 공식에서 뭐를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이상에는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정 방법은 정밀법과 관이법, 기왕의 어떤 자료나 실적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가능 최대 홍수량하고 재원 빈도 수량 정도 비교를 한 다음에 초과 시의 어떤 대책 얘기를 꺼낼 거예요. 댐을 기준으로 하든지 제방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 최대 홍수량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되죠? 기후 변화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이제 우기철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우기철이 언제부터 언제죠? 예,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예, 몇 월부터 몇 월이요? 6월부터 9월인가요? 요 정도 하죠, 우기철. 근데 실제로는 비가 언제 와요? 이때 별로 안 오다가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와요.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1개월 아니고 한 3, 4일에 와장창 오는 거예요. 기록적인 강우의 수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강우량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추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간 점점 시간이 증가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크기를 보시면 강우 강도하고요, 강우량을 볼게요. 연간 강수량, 강수량 또는 연간 강우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간 강우량은 어떻게 돼요? 이 강수량은 줄어들어요.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는. 근데 강우 강도, 시간당 세기. 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큐빅미터 퍼 아워, 시간당 세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전체에 나오는 비의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한 번에 쏟아붓는 그 세기는 더 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볼 때는 가능 최대 홍수량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요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초과 시의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쓰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걸 외우고 이런 걸 공부하지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어떻게 공부한다? 적고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초과시 대응 대책이 중요한 거죠. 특히 어떤 얘기를 해요? 소규모 구조물이나 노구조물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꺼낼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구조물보다는 거기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 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암 발파 시 뇌관의 종류.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뇌관은 실은 우리가 보통 뭘 써요? 전기 뇌관을 써요. 현장에 가시면 비전기 뇌관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식 뇌관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비전기 뇌관은 충격식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가장 재래식은 뭐냐면 도화선, 불 붙이는 거 있죠. 불 붙여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는 거. 도화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폭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 전기로 해서 전기로 딱 해서 폭발시키는 방법 또는 충격파나 어떤 이런 다른 방법 또는 그 재래식 방법은 뭐예요? 도화선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전기식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식이 뭐가 문제예요? 오폭이나 누설 전류나 이거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커요. 예를 들자면 얘를 도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기폭을 하려고 이걸 눌렀는데 어떻게 해요? 전류가 약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는데 터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전기 번개 칠 때 이거 하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누설 전류 때문에 제가 얘를 기폭을 안 했는데도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화선이 중간에 이제 이 도화선을 연결을 했는데 그 전기식 방식에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거나 피복이 까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설 전류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에 가까워요? 품질보다는 안전에 가까워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뇌관하면 안 그래도 발파 위험해 죽겠는데 뇌관하면 뭐예요? 이거 오폭이나 불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안전 얘기를 꺼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안전 아니면 품질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서 뭐예요? 안전에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관의 종류. 만약에 시험 문제 이걸 몰라요. 종류를.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식 뇌관 위주로 쓰세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전기식 뇌관을 써요.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요즘에. 뭐 한다? 현장에서 전기식 뇌관을 쓰죠. 그러니까 전기식 뇌관 위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순발이냐 지발이냐 하는데 책에 본서에 보시면 지발 같은 경우에서 뭐였다? 밀리세컨드 또는 데시세컨드예요. 얘는 발파 폭속이 어떻게 된다? 밀리는 1000분의 1초. 얘는 데시는 1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폭속이 얘가 더 빠르고 정밀 제어 발파를 하는 거죠. 근데 지발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발파를 한다라는 건데 주의사항은 전부 다 뭐예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뇌관의 종류에서 뇌관의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기식 뇌관 위주로 쓰시면 돼요. 전기식 뇌관의 특징, 전기식 뇌관의 뭐 안전관리 대책 이런 얘기를 써도 충분히 점수 맞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적중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쓸 수는 있는 문제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파는 안전 쪽으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발파 같은 경우에 환경 아니면 안전이죠. 역을 이런 걸 물어보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발파면은 북락 또는 붕괴 또는 주변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에 쓴다. 자, 그다음에 이제 CBR 이거는 우리 문제 풀었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설계 CBR은 뭐고, 수정 CBR은 뭔가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CBR은 뭐고, 그다음에 현장 CBR은 뭔가요? 자, 우리가 이제 CBR의 종류를 따진다면은 그 CBR의 산정 위치에 따라 실내에서 할 거냐, 현장에서 할 거냐, 얘는 위치죠. 얘는 산정 목적에 따라 뭐에다 적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CBR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설계를 위한 대표 CBR이에요. 설계하기 위한 대표 CBR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수정 CBR은 뭐냐? 얘는 뭐예요? 현장에 맞게 수정한 CBR이에요. 현장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게는 뭐냐면 현장 다짐도를 반영한 CBR이에요. 이 차이예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설계 CBR은 수정 CBR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실은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 CBR은 설계를 하기 위한 대표 CBR이지 설계 CBR을 뭘로 하냐면 수정 CBR을 갖고 써요. 그냥 아무 CBR을 쓰는 게 아니라 수정 CBR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CBR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설계 CBR과 그다음에 수정 CBR을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설계에 대한 대표 CBR이다. 얘는 현장에 맞게 하는 현장 CBR이다. 또 CBR에 대한 부분에서 얘는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뭐 한다? 포장의 두께를 설계할 때 한다. 두께를 설계할 때 적용한다. 얘는 포장의 재료, 그러니까 기층이나 재료, 기층 재료의 뭐 적부, 다짐도 판정 이런 거 할 때 재료의 적부 판정에다 쓴다. 그다음에 이제 CBR에 대한 산정 방식은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CBR에 대한 평균 CBR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 CBR이 우리가 이제 설계 CBR 공식을 보면 CBR이 어떻게 돼 있죠? CBR 평균치 민에다가 빼기 어떻게 한다? 여기 표준 편차가 있고 CBR 맥스하고 CBR 미니멈이 있죠. CBR 맥스하고 빼기 CBR 미니멈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 CBR이라는 거예요. 평균 CBR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큰 거하고 작은 거 뺀다는 거예요.
즉 왜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갑자기 이제 가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스포츠를 하는데 여기 이제 기면 피겨 스케이팅을 해요. 그럼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데 1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점 만점 주고 어떤 사람은 꼴등 점수를 줬어요. 0점 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7점, 8점, 7점, 8점 줬어요. 그럼 10점하고 0점은 어떻게 해요? 빼잖아요. 데이터에 왜곡이 생기니까 빼고 나머지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설계 CBR은 평균값을 써서 데이터를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해서 그걸 가지고 대표 CBR로 잡고 그걸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CBR을 뭘 쓴다? 수정 CBR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나누니까 얘를 비교를 하는 거지 개념은 뭐냐면 수정 CBR을 가지고 설계 CBR을 쓰는데 얘는 대표 CBR이라는 얘기예요. 즉 큰 거 작은 거 빼고 중간 거 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 CBR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수정 CBR은 이렇게 구하죠. 최적 함수비에 맞게 구하는 거니까 값마디하고 여기 이제 함수비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 다짐 곡선이죠. 다짐 곡선에서 얘가 값마디 맥스하고 이제 OMC가 있잖아요. OMC가 있으면 우리가 다짐도를 어떻게 구한다? 95% 다짐 정도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CBR을 이제 시험을 했어요. 뭐 17회를 하고 42회를 하고 92회를 했다. 하면 이제 CBR 곡선이 나오면 얘는 이제 CBR에 대한 부분에서 CBR과 값마디 곡선하고 값마디하고 OMC가 있으면 얘가 값마디 맥스 95%, 즉 얘 95%나 90% 정도에서 소요 다짐도에 대한 CBR이 바로 뭐예요? 이게 수정 CBR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CBR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의 최대 다짐도에 맞게 소요 다짐도에 맞게 구한 CBR이에요. 그러니까 CBR이 뭐냐면 여러 가지 CBR이 나올 수 있는데 소요 다짐도 요 정도는 나와야 되는 CBR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는 CBR을 가지고 뭘 한다? 재료가 요 정도 적부 판정을 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모든 그 품질 기준은 뭐냐면 수정 CBR로 기준을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설계 CBR하고 수정 CBR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설계 CBR은 수정 CBR 갖고 해요. 근데 다만 설계 CBR은 대표 CBR이고 수정 CBR은 현장에서 CBR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 CBR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95%의 다짐도에 해당하는 CBR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 CBR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수정 CBR을 산정하는 방법, 목적만 알면 돼요. 모르면 못 쓴다 비교표. 그래서 아까 그 그림하고 CBR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데이터의 왜곡이에요. 이걸 결국 설계 CBR로 씌는데 아까 어떻게 한다? 설계 CBR은 CBR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즉 예를 들면 평균 CBR에다가 빼기 표준 편차에다가 표준 편차 뭐 D2에다가 CBR 맥스하고 CBR 미니멈을 뺀다고 했죠. 미니멈. CBR 맥스, CBR 미니멈 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의 왜곡을 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정 CBR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최대 CBR과 최소 CBR에 대한 부분의 배제와 신뢰도 향상 방안을 얘기를 꺼내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걸 데이터에 넣는 게 아니라 아예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준 편차 범위 내 밖에 들어가면 아예 빼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시험이 신뢰도가 있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CBR이 어떤 건 10 나오고 어떤 건 0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 나왔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7, 8, 7,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네에서 평균을 내야지 얘네들을 넣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정 CBR에 대한 부분에서 산정 목적과 방법 정도 쓰고 현장에서 수정 CBR을 적용할 때, 즉 설계 CBR로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이요?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 방안이에요. 즉 최대 CBR과 최소 CBR에 대한 데이터 배제가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제대로 CBR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실무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제대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예요. 모든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신뢰도. 이게 시험 결과가 왜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면접 때 가서 이제 누가 물어봐요. 설계 CBR하고 수정 CBR하고 뭔 차이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수정 CBR은 현장에서 최대 다짐도, 소요 다짐도에 대한 맞춰서 소요 다짐도에 해당하는 CBR이다.
근데 그 CBR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CBR 중에서 대표 CBR을 뽑는 게 설계 CBR이다. 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실은 설계 CBR 자체를 수정 CBR 기준으로 해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